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7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참 날이면 날마다 팡팡팡 터지는 이 정말 최근에 미디어 탈곡기 무지하게 이슈가 크죠. 이러면은 사실 순위가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저희가 또 순위 빠른 안 건 오르니까? 아니니까. 네, 우리가 느리기 때문에. 좀 뒤에 하니까. 네. 저희 오늘은 손석희 특집입니다. 오늘은 좀 근데 우리가 빠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손석희 사장 관련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평이 나온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기 무서워하는 건가요? 아니 뭐 뭘 하면 왠지 편드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돼서 원래 사람이란 거 믿을 수 없다 누구나 그러니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으므로 어떤 입장도 낼 수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도 비평을 하는 것만으로 일방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그렇죠. 다루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심지어는 저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코멘트 하는 것도 이렇게 네. 댓글에서는 좀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제대로 손혜원 의원 때처럼 포스팅을 딱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 또 있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폭행이라는 것이 이런 일에 이제 처하면은 이제 폭행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손혜원 의원처럼 막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뭘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긴 뭐 그냥. 사실로 밝혀진 게 없고. 네네. 뭐 주장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손석희 특집, 근데 오늘은 이제 종편 모니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보도 모니터예요? 방송보도, 방송보도 전체에 대한 우리 사람이 진짜 그냥 SBS 뭐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부 다. TV조선이 사실은 제일 나쁘지 않아? TV조선 채널 애가 제일 열심히 하고 네, 있고 SBS는 약간 갑툭튀예요. 30일 날. 알겠습니다. 예, 갑툭튀라서 저희가 또 안 할 수는 없었고 네, 네. SBS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사연이 많은데요. 제가 이것을 쓰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봉우 씨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물었대요. 민원연에서 손석희 관련된 그 보고서 언제 나오냐 이러면서. 보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걸 자꾸 그렇죠. 물어봐서 이제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동준 씨가 방송 모니터 담당자인데 동준 씨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우 씨가 직접 이제 질문 받은 당사자가 좀 보다가 보니 이거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야근을 하고 썼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를 하고 그냥 내버렸는데 내기 직전에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정책위원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이 손석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 카톡방에서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정론이 벌어졌어요. 뭐냐. 손석희 사장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다. 이 보도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의견과 네. 그렇지 않다. 어찌됐든 이게 덩어리로 묶여서 이 공인이니까 이런 논란에 노출되면 보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우리가 섣부르게 너무 단호하게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편드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제 잘 써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막 그 평소에는 저희 보고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관심 없죠? 예. 아무도 보고서를 내는지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 사안이 정말 주요하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 때도 안 그랬는데 손석희 사장 관련해서는 이제 민원연이 보고서를 내느냐 어떻게 내느냐 결이 어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구나라는 이제 모르겠어요. 바깥에서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은 다 의견이 분분했습니까? 네, 의견이 정말 온도차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오늘 보고서에 사실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서를 처음에 냈던 것을 내리고 조금 수정을 해서 어제 저녁에 다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한 8시쯤에 발표했던 보고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민원연 방송 모니터 황색 저널리즘 특집. 네. 사실 오늘의 키워드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딱 제목만 들어도. 네네. 저는 이건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석희 관련된 보도의 많은 부분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보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바람직한 거는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바람직한 언론들 많아요. 지금 이 손석희 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언론사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바람직해요. KBS, 그래요? MBC, YTN, 심지어는 MBN까지. 뭐 한겨레, 경향, 심지어는 뭐 한국경제 뭐 이런. 아무튼 바람직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은 곳 위주로 그 일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정말 어쩌다가 막 외국에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사안을 설명해 봅시다. 정확하게 사안이 뭐였는지. 네, 이거 저희가 사실 상당히 비평을 빨리 낸 편입니다. 처음 이 손석희 사건, 손석희 폭행 사건이 보도된 것이 24일입니다. 연합뉴스를 통해서 제일 처음 보도됐고요. 이제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25일부터 뭐 대략 보도를 냈다. 그래서 24일이 보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일이냐면은 프리랜서 기자로 알려진 김웅 씨가 1월 10일에 손석희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신고를 한 것이 24일 날 처음 보도가 된 겁니다. 이 김웅 씨는 손석희 사장이 2017년 4월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때 여성 동승자가 있다는 피해자의 전언을 들었다면서 손 사장에게 취재를 위해서 접근을 했고, 이후에 손석희 사장이 그 교통사고와 여성 동승자의 기사화를 막기 위해서 자신에게 취업을 제안했다. 취업을 제안했고, 본인이 이 취업 제안을 거부하자 1월 10일에 자신을 폭행했다. 그러자 이 폭행의 기사화도 막기 위해서 이번엔 자신의 회사에 대한 투자, 뭐 1년에 억 보장 뭐 이러면서 투자를 제안했다. 용역 계약을 제안했다. 뭐 월천 뭐 이런 예. 게 있었죠. 이런 입장입니다. 김웅 씨는 JTBC 측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김웅 씨가 2017년 교통사고 및 당시의 동승자를 기사화하겠다면서 꾸준히 지난 2년간 협박을 했고,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정규직 특채와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0일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 역시 손석희 사장이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웅 씨가 갑자기 격하게 화를 냈고, 이 때문에 손석희 사장이 좀 진정하라고 손으로 몇 번 쳤는데 그거를 폭행당했다면서 신고했다는 것이 JTBC와 손 사장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둘 다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렇죠. 네. 둘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둘 다 별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인가? 예.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되게 특수한 그렇죠. 사건인 것 같은 느낌이. 예. 그 양측의 입장이 어쨌든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그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설명의 의무, 김웅 씨와 손석희 사장 양쪽 모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지금 김웅 씨만 혼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뭐 나와서 단독 인터뷰도 하시고 어제 채널A 뉴스탑10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뿐만이 아니고 24일부터 왜 보도가 됐냐면, 이분이 24일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상, 녹취, 손석희 사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손석희 사장과의 SNS 대화 기록 이런 거를 24일부터 언론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예. 엄청 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가 많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언론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사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TV조선, 채널A,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JTBC랑 중앙일보는 당연히 아예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예, 이건 자기네가 아예 관계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 조선 동아그룹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손석희 사장이 공인이고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보도할 수 있지 않느냐. TV조선, 채널A, 조선동아뿐만이 아니고 이들의 보도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보도가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보도가 여성 동승자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이 사건에 지금 터져 있는 사건에 어떤 관건, 쟁점을 따져보면은 손석희 사장이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김웅 씨가 그럼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세 번째는 그러면 JTBC 취업과 투자 제안을 김웅 씨 주장대로 손 사장이 먼저 한 거냐 아니면은 JTBC 측 입장대로 김웅 씨가 그거 안 해주면 보도 내겠다고 협박을 한 거냐 요렇게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쟁점들이 아무 어떤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게 이 모든 발단이 김웅 씨가 2017년에 여성 동승자가 있지 않았냐 있었다는 제보를 내가 받았다 면서 손 사장에게 접근했던 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예. 여성 동승자가 있으면 어떤데? 예. 모든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도 여성 동승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손석희 사장과 김웅 씨 주장 중에 누가 맞냐를 따지기 전에 여성 동승자가 과연 이 두 사람의 손석희 사장과 김웅 씨 또는 손석희 사장의 사생활을 보도에서 까발릴 정도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성 동승자를 태웠다 아니다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는 황색 저널리즘이다. 애초에 보도 가치가 없고 심지어는 규명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지금 조선동아그룹이 열심히 보도하는 것이죠. 이거 규명이 안 되지 않나요? 규명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뭐 거예요. 블랙박스 같은 게 나오면은 그러면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규명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JTBC가 공갈 혐의로 김웅 씨를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밝히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2017년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2019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료 유무를 그 이제 김웅 씨는 그거를 2017년 4월 16일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꽤 지났죠. 김웅 씨는 그 존재 여부를 본인도 규명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자기 말대로 기사를 썼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사를 안 쓰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 협박을 했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자기가 전언을 듣고 2년 동안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언론의 행태는 김웅 씨가 한 협박과 똑같은 협박을 언론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언론 보도 행태가 여성 동승자를 캐는 보도 행태가 거의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김웅 씨의 협박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협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협박이라는 건 JTBC의 주장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사람이 있었어도 없었어도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승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있었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고 없었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당신이 유명인이니까 당신이 누군가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협박거리다라고 해서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협박일 뿐이지 그 사람이 누구를 태우고 있었거나 안 태우고 있었거나 범죄 행위가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꾸 그거를 당신은 유명인이니까 뭔가 어떻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걸 협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김웅 씨의 논리가 언론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지금 거예요. 언론 보도가 똑같은 거예요. TV조선, 조선일보 이들의 보도 행태가 그러면 결국은 김웅 씨는 자기가 기사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노리고 그렇죠. 지금 그런 효과를 누리고 거죠. 있는 셈이죠. 네. 스피커가 많아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게 우리가 그럼 여성 동승자의 보도가 그 공익성이 없다. 애초에 보도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여성 동승자는 일단 기존의 언론 보도 관련 공인의 사생활 관련된 재판 판례들이 많아요. 거기서 보면은 보도할 수 있는 공인의 사생활 영역 사생활의 범주를 어느 정도 규정해 놨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여성 동승자는 뭐 그분의 자질, 범죄 혐의, 뭐 도덕성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 동승자 있으면 어쩔 건데 그잖아요. 있으면 뭐 범죄 혐의가 소명돼요? 있다고 해서 무슨 도덕성이 흠결이 갑니까? 내가 차 태면서 내가 여성 한 명 태운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보면 이거 남의 차에 쉽게 얻어타지도 못할 그러니까 거 이거 뭐 타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태우지 마! 막 이러면서. 그건 좀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제 여자 선배들 차 많이 얻어탔거든요. 되게. 딸도 태우면 안 돼 그럼 젊은 여자다. 그러니까 아무튼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천연님께서 말씀 또 잘해주신 게
이게 이제 김웅 씨의 협박 논리와 똑같다는 게 우리가 협박은 어쨌든 JTBC 입장이니까 김웅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김웅 씨가 처음에 여성 동승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손석희 사장에게 취재를 위해서 접근했다. 여기부터 이상한 건데 뭘 취재를 해? 동승자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사생활이니까. 접근을 했는데 자기가 피해자 전원밖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피해자가 전달해준 그 말. 그리고 손 사장이 부인을 하니까 더 이상 규명할 게 없어. 그치. 그러니까 본인도 2년 동안 지난 2년간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협박이건 김웅 씨 주장대로 JTBC가 먼저 제안했건 본인도 그것 때문에 줄다리기를 했죠. 2년간 보도 안 하고. 그러면 본인도 이거를 공적 가치가 있는 보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최소한 거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협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협박 대상으로 여겼다는 건 지금 JTBC 주장이니까 네. 단언 못하겠으나 네. 김웅 씨 본인도 최소한 이게 공적 보도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2년간 줄다리기 했잖아 JTBC랑. 아니 그랬으면 그때 네. 썼겠지. 그렇죠. 그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으로 볼 때 거래 대상. 그리고 JTBC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협박 논리를 지금 TV조선 채널A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웅 씨 입장에 서서.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승자 보도가 공익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시 봅시다. 이제 손석희 사장은 공인에 준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공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공인은 분명히 어떤 언론의 그 감시 대상이에요. 언론이 적극적으로 그 공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공인에 대한 지적,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도 사실은 괜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직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순수한 사생활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세금 납부, 병역, 체납, 범죄 경력, 학력 이런 것은 사생활이지만 이건 보도해야 된다. 네, 보도해야 된다. 비판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요. 근데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 내밀 영역에 있는 인격권 보호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진짜 열심히 찾아보라. 왜 못 찾냐고 막 화를 냈는데. 1999년 보도니까 안 찾아지죠.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날짜별로 다 찾은 겁니다. 자, 백지연 씨. 백지연 앵커. 백지연 MBC 앵커가 예전에 예전에 뭔가 굉장히 구설수에 올라서 저도 그때 그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똑같은 거의 개인의 구설수여가지고 그래요? 완전 개인사였어요. 예. 이거 말이 되나요? 뭐 지금 다 공개된 거니까. 이 논란 자체는 백지연 씨가 당시에 이혼한 상태였는데 어떤 분이 백지연 씨가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가 전 남편의 애가 아니다. 친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인터넷에. 예, 이거를 더 웃긴 건 이거를 그냥 인터넷 찌라시를 스포츠 신문들이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지연 씨가 속된 말로 빡친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그리고 친자라는 사실도 입증이 됐고요. 유전 이거 소송까지 했대.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공인으로서. 근데 그 보도 하나 때문에 그 공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친자 확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친자인 것으로 밝혀짐과 동시에 재판부가 그 보도냈던 스포츠 신문에 대해서 아주 세게 손해배상을 때렸습니다. 1억 원 그때 당시에 1억 원의 손해배상. 99년에.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며 공인이라도 이를 침해받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만큼 언론이 이를 보도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본인 아주 내밀한 내용, 사생활 중에서도 굉장히 내밀한 내용은 본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공인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한 것인 만큼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피고 측에서 주장했어요. 스포츠 신문에서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개인의 이혼 배경에 대한 소문과 그에 대한 본인의 반응을 알리는 것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인 게요. 지금 이혼 사유도 보도할 수 있는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 이건 내밀한 영역이다. 보도하려면 본인 허락 맡아라는 거예요. 그렇네. 국민의 심지어는 허락과 관계없이
이혼 사유, 이혼 배경 같은 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게 언론들 누구 유명인 이혼하면 되게 좋아하죠. 엄청나게 보도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예 허락 안 제목에 맡아요. 뭐 예. 이혼 사유는 해서 예. 막 때려요 막. 근데 네. 지금 법원의 입장은 뭐예요? 이혼 사유 그런 거 내밀한 사생활인데 왜 보도하냐? 공적 가치 아니다. 음. 하물며 이혼도 그러는데 손석희 사장의 옆에 차 누구 태운 여부가 그렇게 그게 공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더 걱정하는 건 손석희 사장 그 자체도 하지만 지금 여성 동승자라고 지목되는 특히 또 다른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이거 완전 난데없이 날벼락이지. 이게 네. 뭐야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완전 날벼락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인격 그렇게 살인은 보여지는 이게 거죠.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음. 그 주변의 가족들 생각 네.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JTBC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겠죠. 또. 네네. 참.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손 사장 관련된 보도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는 뭐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말려 입이 있는데 다 입과 손과 다 있는데 그러나 이 동승자 문제에 이렇게 집중해서 아무것도 밝혀낼 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내용을 집중해서 하는 것은 뭔 일 있었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의 관음증적인 시선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청률, 클릭수를 높여보려는 아주 뻔한 짓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센 거는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고서에서 그 부분을 조금 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정론지로 가장 정론을 펼치고 있는 언론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손석희 저널리즘 상당히 그동안 배가 아프셨고 굉장히 질투도 많으셨을 텐데 그 손석희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에 지금 연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재미있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 가지 효과가 다 있어. 돈도 벌어. 그 클릭수 높여 돈도 벌어. 그 다음에 라이벌인 그 최고의 라이벌인 손석희라는 존재를 흔들어.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하면 어떻게 해서든 시청률은 자기한테 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자기들은 너무 신난 거죠. 그러나 이거는 누가 봐도 저는 황색 저널리즘이다. 그래서 이거를 SBS를 비롯해서 누구한테든 저는 사실 SBS가 안 해주기를 바랬는데 TV조선과 이런 데서만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어찌됐든 같이 올라탔어요. 그러면 이 동승자 논란을 가지고 부추기고 진실을 캐내겠다는 등 이러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거죠. 진실을 캐서 뭐 할 건데요. 진실을 캐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래 여자가 만약에 옆에 누가 탔었다 봐. 뭐가 달라지냐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그냥 개인의 사적 정보예요.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그곳이 뭐 어떤 곳이니 뭐니 별 이상한 소리들이 막 있어요. 그 주차장이 뭐 외지다는 둥 여기 왜 왔을까 뭐 어쨌을까. 그런 소리,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왜 가는지 누가 일일이 그걸 밝히고 누구를 왜 태웠는지 일일이 밝힐 의무가 있냐고요,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 논란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란인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남의 일이라고 올라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 큰 의혹인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네. TV조선 채널A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 오히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손 사장의 폭행 여부, 그게 폭행인지, 그 다음에 김웅 씨의 협박 여부, 그 다음에 JTBC 취업 투자 청탁 여부, 그리고 이 사람 손석희 사장이 부적절하게 제안을 한 거면 배임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거 제일 보도해야 중요한 거 돼요.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보도하는 게 이거 맞아요. 보도해야 되는데 왜 네. 자꾸 동승자로 모든 초점을 맞추냐고. 그러니까 모든 보도가 동승자인 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동승자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규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김웅 씨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자료라서 우리가 또 그것도 토봐봐야 되지만 아무튼 그 자료 안에 보면 분명히 손석희 사장이 취업과 투자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자료들이 김웅 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맥락과 날짜가 다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이게 그냥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누가 이 얘기를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하고 규명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동승자로 돌아가는 보도예요. 결국에는 어떤 보도를 해도 동승자로 갑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런 관음증적인 그 관심 이거를 이제 끊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보도가 어떻게 됐었는지만 쭉 얘기를 합시다. 동승자 존재 여부에 어떻게 초점을 맞췄는지 사례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죠. 일단 보도량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첫 보도가 나온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방송사 종합 뉴스 들의 보도량을 봤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바람직한 언론사들
KBS, MBC 딱 한 건씩 했습니다. MBN도 딱 한 건. YTN은 단신 한 건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보도한 거냐면요. 처음 보도가 나간 24일과 25일 이때 손석희 사장이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한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JTBC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 이후로 보도를 안 내요. 그렇지. 왜냐하면 네. 그 사이에 뭘 밝혀낼 수가 네. 없잖아요. 취재를 안 네. 하면. 이 방송사들이 심지어는 MBN까지 같은 종편인 MBN까지 보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폭행과 협박과 JTBC 취업 제한 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이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규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동승자는 당연히 규명할 수 없고 그 외에 김웅 씨가 쏟아내는 모든 자료들 이건 너무 일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방송사 언론사들이 보통 그런 이거 제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쪽에서 뭘 주면은 제보가 온다는 거. 최소한 그거를 교차 검증 또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사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웅 씨의 일방적인 그 자료들이 지금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못해. 그렇죠. 예. TV조선만 12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건 이상 거의 1.5건을 낸 거죠. 그렇게 할 그게 있나? 그렇게 할 게 있죠. 김웅 씨가 자료를 주잖아요. 계속. 그것만 그냥 드립다. 예. 채널A 10건 역시 하루 한 건 넘어갑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 똑같습니다. 이제 신문사들은 24일날 첫 보도가 나고 25일부터 보도를 하니까 25일부터 31일까지 역시 일주일간 경향신문 한 건, 한겨레 매일경제 보도 없음. 네, 이거 정상이에요. 한겨레랑 매일경제는 그냥 양쪽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보도를 안 해.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걸 보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뭐 좀 나오면 지금 김웅 씨가 하는 주장들이 수사 결과라도 나오면 누구 말이 맞든 간에 김웅 씨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일방적이니 나중에 뭐 좀 입증되면 보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 일주일간 13건. 예. 동아일보 6건 좀 양반이네. 예. 그리고 한국경제가 5건. 예. 이렇게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조선동아그룹이 보도를 주도하고 이들이 보도를 많이 내고 이들이 단독 보도를 엄청 내요. 왜 단독이겠어요? 김웅 씨가 제공하는 자료를 지들만 보도하니까 단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보도를 수많은 인터넷 매체가 어뷰징하면서 지금 보도량이 이렇게 폭발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손석희 사장 관련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다 여기서 야기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동승자 관련 보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보도의 양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저희가 계속 중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여성 동승자에 초점을 맞춘 보도. 두 번째 갈래가 김웅 씨가 제공하고 있는 그 일방적인 자료를 아무 검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행태.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저희의 비평 초점은 동승자 보도에 맞춰져 있지만 사실 두 번째 보도, 김웅 씨의 자료를 그냥 보도하는 행태도 썩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동승자 여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TV조선이 역시 대표적인데 TV조선이 이번에 상당히 신기한 보도 양식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여기 아예 없던 양식은 아닌데 되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자기네가 2017년 그 문제의 교통사고 김웅 씨가 여성 동승자를 제보받았다는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인터뷰했대. 그러면서 단독 보도를 4건을 내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음성도 쓸 수 없고 녹취록도 공개할 수 없대. 화면도 쓸 수 없대. 뭐지? 그러면 그냥 리포트로 읽어주는 거예요? 기자가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 이제 조작일 수 있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믿어주세요.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독을 붙여서 4건이나 했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잘라서. 보통 이렇게 되면요. 최소 4건씩이나 싸지르진 않는다고요. 그렇죠. 4건씩 하. 네, 인터뷰를 전원으로만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누구랑 방식이 똑같아요? 김웅 씨가 처음에 손석희 사장한테 접근한 방식이랑 똑같아요. 야, 내가 피해자한테 전달해 들었는데 동승자 때문에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지.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TV조선이 김웅 씨가 하고 있는 논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러면 인터뷰에 엄청난 내용이 있느냐? 똑같겠죠. 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사고 피해자라는 분이 손석희 사장하고 입장이 지금 일치하는 게 그 사고 당시에 일단 첫 번째 손석희 사장이 박아놓고 그냥 갔다. 그냥 가서 내가 따라갔다. 그래서 따라서 붙잡아서 나오라 그랬다. 그래 손 사장이더라. 합의했다 그 자리에. 경찰도 불렀다.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다. 손 사장이 합의금도 줬다. 끝. 여기서 더 나올 게 있어.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동승자 어쩌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데 네. 거기서가 중요해지는 건데 이 4건 중에 3건이 뭐냐? 손 사장이 몇백 미터를 도망갔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우리가 재보니까 피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보니까 3km다. 이 TV조선 입장에서 이 3km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 봐라 손석희 사장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따르면 사고를 알면서도 도망간 것이다. 도망을 3km 갔다고? 나갔다. 뭘 숨기려고 뒤에 차가 쫓아오고 있는데 아니 그래 도망가려면 안 섰겠지. 아니에요? 계속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3km라는 차이가 뭔가 이것도 관음증을 자극하는 거죠. 도대체 뭘 숨기려고 3km나 도망갔을까? 아니, 이걸 그러니까 TV조선이 규명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황당하네. 근데 이 3km도 의미가 없는 게 그렇다 칩시다. 3km건 100km건 두 분이서 합의를 했다니까 이게 끝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걸 왜 이렇게 파헤치겠습니까? 손석희가 거짓말하고 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거죠. 보통 언론사가 이런 거 위해서 취재합니까? 아니에요. 두 분이 합의해서 끝났으면 끝난 문제지 뭘.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인상을 하시네. 주기 위해서 취재합니까?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 취재해야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인상 주기 위해서 한 거 같네요. 이거는 그런 거죠. TV에서는. 그러면은 이 인터뷰 보도에서 김웅 씨 주장에 의하면은 그 동승자를 봤다는 게 이 피해자인데, 그죠? TV조선이 피해자 전원을 인터뷰 보도를 4건이나 해놓고 동승자 언급 안 했느냐 했습니다. 한 건에서 했는데 네. 이것도 재밌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TV조선의 어떤 의도가 잘 나타나요. TV조선은 사고 피해자가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그러니까 24일 이후에 손 사장이 사고 난 지 2년 만에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그러더니 동승자를 그때 봤냐고 2번이나 물어봤다. 그러면서 또 김웅 씨가 제공한 녹취까지 갖다 붙입니다. 90 넘은 어머니를 일요일 밤에 모셔다 줬는데 누구 집인지 몰라요? 왜 몰라? 이 녹취까지 갖다 붙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고 피해자에게 손석희 사장이 보도 이후에 이번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동승자 봤냐고 물어보더라. 그런데 김웅 씨 이 녹취를 봐라. 노모가 탔었다고 거짓말. 말을 바꾼 바가 있다. 동승자 없다 그러더니. 이것도 뭐예요? 동승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손석희 사장이 동승자를 봤다고 생각되는 사고 피해자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 이런 인상,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보도죠. 아유, 진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승자 여부가 그렇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일단 아니고요. 지금 이 보도 안에서도 규명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물론 TV조선의 이 보도는 거짓말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피해자 전원 인터뷰는 거짓말인 것이 갑툭튀한 SBS에 의해서 드러나요. SBS가 이 TV조선이 피해자 전원 인터뷰를 낸 것이 25일, 26일 이틀에 걸쳐서예요. 4일 뒤에 1월 30일 날 SBS가 갑자기 손석희 녹취 파일을 단독 보도합니다. 물론 같은 파일을 채널A도 보도했습니다. 둘 다 단독이래요. 똑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SBS가 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 혐의로 최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냈다는 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접촉사고 당사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선 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이 손석희 사장과 접촉사고 당사자가 통화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 통화는 이 손석희 사장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주 수요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달리 이 통화는 직접 사고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여서 가장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라고 봤고 또 접촉사고 피해자의 주장인 만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2건을 보도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SBS 보도의 적절성을 따지기 전에 손 사장이 최근에 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이거 아까 TV조선이 보도한 그거예요. TV조선이 사고 직후에 전화했다더라. 손 사장이 전화했다더라. 막 다짜고짜 2번이나 동승자 봤냐고 물어봤다더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인 게 그래요? SBS가 녹취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SBS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처음으로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직전인 23일에 손석희 사장이 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승자에 대해서 물어보긴 하죠. 근데 대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사고 당시의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손 사장이.
그래서 서로 확인을 해요. 아 맞습니다. 그때 제가 따라 붙어가지고 불렀고 합의금 서로 주고받고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쌍방 합의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그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예, 뭐 선생님도 뭐 물론 뭐 차 안을 확인하시진 않았지만 뭐 당연히 아셨으리라고 보고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를 하여간 좀 위협을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참 저 얼굴 팔려가지고 산다는 게 참 피곤하구나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레카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바람에.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혹시 나중에 만에 하나 증언이라도 좀 필요하시면 그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건 조금. 왜냐면 지금은 제가 그쪽 업체에 없는데, 예. 저도 아직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막말로 이제 그 다음에는 모를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제가 그냥 여쭤본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그놈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근데 뭐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글쎄요, 지금 녹음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건 하지 않아요. 예.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예.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아니,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같이 쭉 계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계속 경찰. 제가 잘못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 큰 길가에서 누가 그렇게 내려서 가겠어요? 아니요, 큰 길가는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뒤였거든요. 예,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없나 보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떠났고 나중에 이제 쫓아오셔가지고 같이 만났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 사이에 내릴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요, 그 사이에 내렸던 사람이 아니라요. 예. 근데 저는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내렸고.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예, 그런 건 없나 보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후진해서 나가는데 저를 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생님 차량을 뚫리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던 거고요. 예,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기 가면 비포장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가 또 그때 소피가 좀 마려가지고 급히 떠났거든요. 예, 아니 그러네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두들기고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내렸다가도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걸 전혀 제가 몰라요. 예. 그냥 막 떠났다가 나중에 만나 뵙고 그래서 그건 현장 이탈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근데 이 친구가 하여간 이상한 소리 해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이 친구가 또 선생님한테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예. 해드려야죠.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나쁘게 하면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그럼요. 예. 선생님한테 이렇게 나중에 증언해달라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안 할 텐데. 네네네. 예, 그래도 하여간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렸다 이 사실은 정말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두웠으니까 그쪽에는. 완전히 불빛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예. 특히. 네. 그게 이제 부딪히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딪히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내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럼 만약에 내렸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닥치고 제가 이렇게 차를 두들겼을 때. 예. 와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제가 착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두워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아직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네. 이건 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러면서 그냥 통화 끝나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TV조선은 어떻게 보도했었냐면은 피해자는 손 사장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리고 동승자를 봤는지 2번이나 물어봤다. 라고 보도했는데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대목은 아예 없어요. 네, 손 사장이 물어본 바가 없어요. 그 녹취에. 네. 그리고 다짜고짜 동승자를 봤는지 물어본 것도 아니죠. 지금 대화 흐름을 보면. 그리고 TV조선은 24일 이후에 통화했다 그랬는데 SBS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23일이에요. 네. 여러 가지가 다 다 뻥친 거예요. 근데 복잡해. 네. 저는 TV조선이 뭐 일부러 물론 일부러 뻥을 쳤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뻥을 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모든 사단이 왜 났느냐. TV조선이 정확하게 인터뷰 녹취나 음성이나 이런 거를 인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도하지 말았어야지. 그걸 억지로 피해자의 전원을 기자가 기록해놓고 기억한 다음에 전원을 보도하니까 이런 부정확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정확한 게 아니죠. 되게 악의적이죠. 마치 손석희 사장이 사고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입막음하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죠. 피해자 전원 인터뷰 이런 게. 그리고 따져봐야 될 게 SBS 보도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SBS가 이거를 보도하려면 SBS 역시 동승자 여부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공적인 가치가 있는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SBS가 2건의 보도가 정확하게 TV조선처럼 여성 동승자에 완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SBS가 녹취를 들려준 다음에 물론 아주 일부만 들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사건의 쟁점이라면서 3개를 짚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손석희 사장 입장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이 이 녹취 안에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인지하고도 도망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라 그러고 두 번째 쟁점은 손석희 사장이 당시에 동승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에는 보도가 나기 하루 전에 손석희 사장이 전화를 한 것은 동승자의 여부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여부 요 세 가지를 쟁점으로 짚어요. 그런데 SBS가 이 보도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기자가 결론을 내리냐면은 폭행 의혹 보도 하루 전 이 손 사장이 직접 A 씨에게 전화를 건 의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이 손 사장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며 동승자가 없었다는 증언을 요구하는 건 이 보도를 앞두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SBS가 녹취 전문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만. 그 녹취 전문과 SBS가 방송에서 보여준 그 일부의 녹취가 너무 결이 다르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동승자 여부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나는 봤다는 말을 2번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어두워서 정확하진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그리고 어두워서 정확하진 않지만이라는 얘기를 한 3-4번 하고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한 번 합니다. 그러면은 동승자 여부에 대해서 긍정하는 말 2번과 부정하는 말 한 4-5번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동승자가 있는 것을 봤다는 증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봤다는 말이 네, 그렇게 일단 최소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SBS는 방송에서 보여준 그 녹취 전문 중에 방송에서 보여준 것은 어두워서 정확하진 않지만 나는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발언 딱 하나예요. 그 외에 모든 맥락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피해자하고 SBS 기자가 직접 통화도 했대요. 통화도 했으면요. 네. 녹취를 보면 전화 통화 녹취를 보면 피해자가 자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동승자 여부를 핵심 쟁점에 꼽을 정도면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자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손석희 사장과 통화해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는 것이냐. 안 물어봐요. 그 내용 또 없어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지 그거? 여기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핵심 쟁점이라며. 근데 SBS가 물어본 건 뭐예요? 손석희 사장이 도망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미친 듯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손석희 사장이 갑자기 전화를 건 것이 어떤 압박으로 느껴지셨나요? 예,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요거 2개만 확인해요. 그러더니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손석희 사장이 동승자 여부를 숨기기 위해 입막음하기 위해 전화했다.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동승자잖아요. 근데 왜 동승자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걸 안 물어봐요? 물어봤겠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나? 아무튼 간에. 썼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손석희 사장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부정확한 보도라는 거죠. 마치 SBS는 피해자에게 동승자가 없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 그것도 좀 통화 녹취를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SBS가 과하게 보도한 점이 있다는 거죠. 남는 건 동승자밖에 없는 이 녹취에서 이 동승자를 우리가 과연 보도하는 게 맞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SBS도 결국에는 시청자에게 남는 건 뭐예요? 손석희 사장이 뭔가 입막음하려고 전화까지 했네? 그 막으려는 게 뭘까? 여성 동승자 아닐까 하는 관음증만 남긴 보도죠.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네. 그죠? 저 지금 약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 진짜 머리가 아프네. 이거 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우리도 똑같이 약간 종편처럼 하는 거 아닌가 네네. 이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죠. 야, 네, 나머지는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네네. 이제 TV조선 채널A가 또 하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2017년 무려 2년 전에 있었던 그 교통사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웃겨요. 현장을 스케치해요. 그 보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여긴 참 인적이 드물다고 한다. 끝이에요. 헐. 풍경 스케치하고 여긴 인적 드문 곳 끝. 역시 관음증을 자극하죠. 인적 드문 곳에 손석희가 왜 갔을까?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승자에 대한 어떤 호기심,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보도 갈래, 김웅 씨의 자료를, 일방적인 자료를 무차별 보도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녹취록, 뭐 SNS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영상까지 엄청나게 보도하고 있어요. TV조선이 엄청나게 많이 보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아까 12건, TV조선 12건 보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초유의 피해자 전원 인터뷰 4건, 그 사고 현장에 가본 거 한 2건, 그럼 벌써 절반 이상이 동승자 보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4건이 바로 이 김웅 씨 자료를 열심히 보도하는. 저희가 내용은 뭐 면밀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김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문자 메시지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TV조선은 그냥 주구장창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심지어 TV조선은 갑자기 30일 날 다른 제보자도 있다 그러면서 손석희 JTBC 사장과 관련해 저희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과거 캐내기인 건 아닌지 고심한 끝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 점을 고려해 제보자의 주장을 전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그러니까 9년 전 일인데요. 그때도 손 사장이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알려진 손 사장의 과천 접촉 사고와 상황이 너무도 흡사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보자의 주장 그대로 그냥 해줘. 네, 그래 우리는 할 테니,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테니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세상에 어떤 언론이 이딴 식으로 보도합니까? TV조선. 언론사는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보도한 다음에 시청자가 판단하세요 하는 무책임한 기관이 아니에요. 나도 아무 말이나 제보해볼까? 거기서 해주려나? 언론은 제보가 오면 기본적인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 하고 나서 보도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 관점을 제시해주고 그 관점에 대해서 시청자가 평가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아니 뭐 자기네 유튜브처럼 아무거나 던져놓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만드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김웅 씨 자료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똑같은 행태예요. 우린 몰라. 검증 못하겠으니까 해.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 태도 자체가 JTBC를 협박했다는, 또는 JTBC와 뭔가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김웅 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TV조선이. 이게 무슨 정치적인 쟁점도 아니고 아주 사인 간의 개인 간의 아주 이상한 그 싸움을 좀 이상해.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손석희 사장을 내리려는 의도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흠집을 내보겠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가 아무리 손석희 사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할 수 있다. 그럴 만한 공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보도는 그냥 개인의 사생활을 의도적으로 파헤치는 황색 저널리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뭐 바보입니까? 왜 보도 안 하겠어요? 보도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저희가 비평을 하면은 네. 마치 손석희 사장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참 난감하긴 한데 뭐 손석희랑 짬짬이 하냐 뭐 이런 뭐 댓글이 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입장을 침묵질하냐 무슨 침묵 무슨 저희는 그런 의심을 받아도 안 되는 보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석희 사장 김웅 씨한테 부적절한 뭔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파헤쳐줘야 됩니다. 만약 언론사들이 TV조선 채널이가 그것만 보도했으면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희도. 그거 이상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도하면 12건이나 보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 없죠. 한두 건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12건이나 내면서 내는 보도의 절반 이상이 동승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공익성을 해치는 보도라는 거죠. 예. 아유, 참, 차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아유 너무 길고 우리가 지금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난 알고 싶지 않아. 진짜 TMI야. 네, 결론은 우리 모두 TMI라는 아니, 이 거예요. 방송의 목적은 이제 요걸 들으시고 그만 앞으로 들어라. 이상한 보도 같은 거 보지 마시라. 진짜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게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말고 더 나오는 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아니야. 지금 또 어제도 보도가 나오기 또 이제 그 저기 김웅 씨가 채널에 김웅 출연하는 씨가 바람에 출연하는 바람에 또 보도가 나오고요. 폭행이냐 아니냐, 폭행을 어떻게 당했느냐, 또 자기가 영상은 없지만 녹취는 없지만 뭐 어쩌고 하면서 또 딴소리를 막 폭행 하기 당시에 시작하는데 녹취도 있어요. 네, 김웅 씨가 다 언론에 공개했고 TV조선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던 간에 보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설 지나고 그리고 뭐 손석희 사장 측에서도 뭔가 대응이 더 이쪽이 워낙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또 대응을 하겠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최소한의 그 언론으로서 제가 유튜브 그 아주 보수 유튜브들이 올리는 좀 해괴한 그런 주장들 있잖아요. 동승자에 네. 대한 그거 자체 물론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고 최소한 언론이라면 TV조선 정도 되면 언론사 간판 달고 종편으로 어찌됐든 활동하고 있는 언론이라면 이런 쓰레기 같은 보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저한테 쪽팔림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지.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분의 제보를 손석희 사장은 너무 공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언론사에 아나운서 앵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언론인의 생각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아무 제보나 합시다. TV조선에. 그러면 틀어주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정말 너무 충격적인 보도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진짜 오히려 저희가 지금 비평을 나름대로 자제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댓글 읽고 마무리합시다. 아유 머리가 아프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설날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걱정이군요. 분명 조준동 그리고 SBS 가짜뉴스 극우 채널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 정부 일 못한다, 손해원 사기꾼 아니냐, 손석희 공정보도 한다더니 사생활 더럽네 등으로 디스하기 바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설날이 두렵네요. 한편 요새 이런 분위기를 편승해서 박사모가 주축인 대한애국당의 부산시당에서는 자기네들이 공정한 모습 보이려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9 되세요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있더군요.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셨습니다. TNO님 오늘까지만 너절리즘 보시느라 완전 고생하시고 이 너절리즘이라는 말 너무 웃기죠. 예. 연휴용 방송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광고만 하루에 하나씩 내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이양이 아빠님, BW 팀장님 파이팅. 매일 고이양이 아빠가 웬일로 BW까지 왔대. 네, 너무 편파적이라 생각하셨나 보다. 철석히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2월에도 계속되는 민원연 활동가분들의 아름다운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모 맞은 언론보도 감시 중에 절대로 쓰러지지는 마시길. 활동가분들 모두 체력이 언론 감시입니다. 하셨습니다. 업무 활동가가 좀 서운해하겠네. 그러게 갑자기 저를 감사합니다. 나는 좋지 뭐.
수구우익 적폐님. 야 이분은 아이디가 너무 세다. 네. 저는 진즉 포기한 조중동과 종편을 매일 보고 꼼꼼히 살피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얘네들 솔직히 상대하기 역겨운데 얘들이 떠드는 거 반대로만 인식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하 웃으면님께서 어제 그다음에 그제 그 에피소드에 1,000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됐죠? 이제 그만 읽어도 어제 되죠? 읽어드렸던 예. 그 에스카이스 님께서 JTBC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오늘 방송에서 거의 답이 됐기 때문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없는 것 같네요. 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설이잖아요. 근데 방송을 만들까 했는데 진짜 너무 지쳐가지고요. 제가 더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따로 할 일들이 많은데 방송을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일을 놓치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일요일 버전까지만 만들고요. 설 3일 그러니까 월화수 3일은 저희가 과감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뭐 광고나 좀 내드리든가. 광고요? 광고 뭐 한번 재미있게. 네네. 그럼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네. 네, 다양하게 이정일 PD 재량껏 네, 한번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는 그러면 그래도 일요일까지는 계속 방송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